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외곽에 사는 30대 후반 한정화예요. 보통 남자는 늑대, 여자는 여우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 남자들도 자신이 늑대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요. 이럴 때 사용하는 말은 이상하게 엉큼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거 아세요? 진정한 늑대는 자신의 무리, 가족을 보호하는데 모든 걸 쏟는다는 것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힘자랑하거나 독단적으로 생활한다면 늑대 무리에서 쫓겨난대요. 그래서 늑대 우두머리는 힘도 세지만 지혜롭고 가족, 무리를 위하는 걸 제일 잘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희 남편은 늑대 무리에 끼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 있죠. 결혼하면 배우자가 늑대 무리 속에 들어와 하나의 가정을 새롭게 이뤄야 하는데 왜 이 남자는 결혼하기 전 시부모님과의 가정을 자신의 무리라고 생각했는지 지금 돌이켜보면 늑대 우두머리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강한 힘을 가진 다른 우두머리가 이끄는 대로 끌려갔던 거죠. 그게 아이러니하게 제가 아니라 시모였고 전 그 늑대 무리 속에 포함되지 못했으니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물론 이 모든 사항들을 처음에 알았던 건 아니었어요. 연애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전혀 느끼지 못했거든요. 연애할 때 남편은 정말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금요일 저녁마다 야근이 많았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사무실로 찾아왔더라고요. 손에는 제가 퇴근하고 늘 들르던 분식집 떡볶이가 들려 있었죠. 오늘은 일찍 퇴근하는 날이 아니야? 하면서 방긋이 웃었던 기억이 나요. 알고 보니 저희 팀장님께 몰래 전화해서 제 퇴근 시간을 물어봤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희 회사 근처를 한참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좋아하는 분식집을 찾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남들이 보기엔 별거 아닌 떡볶이 하나 사온 게 전부였지만 그런 소소한 배려가 참 좋았어요.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을 때면 그래도 이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생각으로 버틸 수 있었죠. 또 어느 날은 제가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있었어요. 발표 전날이라 긴장된 마음에 잠도 설치고 있는데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잘 자, 내일 발표 잘할 거야.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런 짧은 메시지였는데 그 한마디에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발표 당일 제가 일하는 건물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맞춰서 일부러 회사 휴가를 내고 온 거였어요. 발표 끝나고 혼자 있음 더 긴장될까봐 옆에서 응원이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는 남편의 손에는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는데요. 그 안엔 제가 긴장될 때마다 찾던 카페의 얼그레이 티가 들어있었어요. 따뜻하게 먹으라고 보온병에 담아왔더라고요. 그날 발표가 끝나고 나서는 제가 좋아하는 파스타집으로 데려가서는 오늘 정아씨가 주인공이니까 평소에 못 시켜 먹던 거 다 시켜요. 웃으며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연애할 때는 이런 작은 배려들이 쌓여서 이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해도 좋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 고민을 들어줄 때면 늘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 말에 귀 기울여주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결혼하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아등바등하면서 주변의 변화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결혼하고도 일을 계속했다면 좀 더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했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러지 못했네요. 회사에서는 제가 맡은 프로젝트마다 성과를 내면서 인정받기 시작하던 참이었거든요. 그때 임신 소식을 알게 됐어요. 기쁘면서도 불안했죠. 마침 제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대형 프로젝트의 클라이언트 미팅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괜찮을 거라고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주변에서도 워킹맘으로 잘 살고 계신 분들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심한 입덧에 시달리면서도 커피로 버텼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죠. 그러다 결국 병원에서 유산증후가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 남편이 처음으로 강하게 나섰어요.
그러지 말고 그만둬. 그러다 네 몸도 몸이지만 아이도 잘못되게 생겼어. 저는 그때까지도 고집을 부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한심하지만 그땐 정말 프로젝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내가 이 프로젝트 얼마나 준비했는지 알잖아. 이제 발표가 코앞인데 여기서 빠지라고? 그러면 성과고 커리어고 다 없어지는 거 당신이 누구보다 잘 아는 거 아니야?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아졌어요. 알아. 아는데 그렇다고 그게 우리 아이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잖아. 나한테 화만 내지 말고 의사 말 당신도 들어서 잘 알잖아. 여기서 더 무리하면 아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 당신 들어놓고도 나한테 이렇게 억지 부릴 거야? 체력이 그렇게 강인한 것도 아니었지만 잦은 야근에 정신 없을 무렵 천사가 찾아왔다고 하면 좋겠지만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늑대 우두머리는 아니어도 늑대 본능에 충실했던 남편. 신혼 초라 둘이 같이 있을 때면 나름 성실했던 게 이유라면 이유였겠죠. 그런데 두 번째로 유산 징후가 보였을 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던 날이었는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출혈이 있었거든요. 앉아있기도 힘들 정도로 아팠는데 옆자리 언니가 제 안색을 보고는 바로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아이는 축복이자 선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발목을 잡는다는 느낌도 있었어요. 유산기가 보이면서 더 무리하면 아이를 잃을 수 있다는 의사의 경고를 두 번째 들어야 했거든요. 그제서야 본능적으로 더 이상 고집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에서는 눈치가 보였죠. 프로젝트 중간에 빠지게 된다고 수군거리고 임신한 제가 이기적이라는 말도 돌았어요. 자기 커리어만 생각하다가 아기까지 위험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더 예민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결국 자의반 타의반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네요. 마지막 날 제 자리를 정리하면서 책상 서랍 안에 있던 승진 축하 케이크 사진을 보는데 갑자기 서러워서 눈물이 났어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내가 조금만 더 버텼더라면 우리 아이가 정말 잘못되었을까? 지금 난 회사에서 어떤 위치일까? 이런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지만 오늘부로 잊으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봤네요. 하여튼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 아이를 키우면서도 늘 머릿속에는 회사에 다니고 싶다는 욕망이 강했죠. 하지만 그마저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큰애 예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였어요. 아토피인 줄만 알았던 게 희귀한 알레르기성 질환이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렇게 시작된 병원 생활. 자기야, 나 병원인데 저녁에 필요한 물품 좀 가져다 줘. 예진이 병원에 또 입원해야 한대.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또? 이번엔 왜? 그 또라는 말이 담긴 무게가 저를 짓눌렀어요. 겨우 1살 된 아이가 벌써 3번째 입원이었으니까요. 모르겠어. 지난번 발진 났던 게 문제가 있었나 봐. 다리에만 나는 게 아니라 장에도 난다고. 장에? 피부에 나는 게 왜 장에? 저도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아이의 다리와 팔에 나타나는 발진은 이제 익숙해졌는데 장에도 같은 증상이 나타나다니. 의사 선생님 설명을 들을 때는 알았다고 했는데 남편에게 설명하려니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모르겠어. 이게 일반 발진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신이 없어서 그땐 알았다고 들었는데 기억도 안 나네. 여튼 이게 장에 나서 예진이가 계속 배 아프다고 한 거래. 더 심해지면 장이 꼬이고 큰 수술할 수 있다고. 뭐? 그 정도로 심각한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평소에 피곤한 목소리가 아닌 진짜 걱정이 담긴 음성이었죠. 그래서 입원해서 약 먹으면서 금식해야 한대. 한 달이 멀다 하고 병원을 들락날락했어요. 밤새 가려움에 우러대는 아이를 안고 있다 보면 회사는커녕 잠도 제대로 못 잤죠. 그래도 크면 좀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품었어요. 하지만 둘째 예성이가 태어나고 나서 같은 증상이 또 나타나는 걸 보면서 정말 가슴이 무너졌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유전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내 잘못인가 하는 죄책감에 몇 날 며칠을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전업주부로 눌러앉게 되었죠. 그래도 후회 없는 건 온갖 고생 끝에 바르게 자라준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게 결혼하고 8년을 정신없이 지냈어요. 큰애랑 작은애 터울이 5살이니 좀 나아질만 하면 다시 육아를 시작하면서 두 손 두 발이 묶였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땐 시모가 하시는 말씀들이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내 코가 석자라서 그랬는지 시모의 말씀을 다 저를 위한 배려라고만 생각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라는 말 속에 저는 늘 빠져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그때는 눈치채지 못했던 그 작은 단어들이 사실은 제 자리를 규정짓고 있었던 거죠. 아유, 아서라. 어린애 데리고 나가면 뭐 먹기나 제대로 하겠니? 우리 예성이 어미는 그냥 집에 있어. 우리끼리 나갔다 올 테니. 우리 예진이도 할미 따라가야지. 내 강아지. 그렇지? 시모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우리 예성이 어미라고 부르시면서도 정작 저는 우리에서 제외하시곤 했죠. 그러면서 예진이 예성이는 끔찍하게 챙기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당신 피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서였겠죠. 남편도 그런 시모의 말에 자연스레 동조했고요. 그래, 당신은 집에 있어. 내가 예진이 데리고 나갈게.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남편도 저를 당신이라고 따로 떼어내 부르곤 했어요. 그 당신이라는 말이 마치 선을 긋는 것 같았죠. 저도 한 번쯤은 나가고 싶었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 보니 말상대라곤 아이들 뿐이었으니까요. 간혹 용기를 내서 말을 꺼내보기도 했죠. 나도 바람 쐬고 싶은데 예성이 낮잠 잘 시간이니까 유모차에서 자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시모는 마치 제가 이기적인 엄마 얘기라도 한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 목소리에 담긴 따뜻함 뒤로 날카로운 비난이 숨어 있다는 걸 그때 미처 알아채지 못했네요. 아우, 가뜩이나 우리 예성이가 몸도 약한데 유모차에서 자는 게 자는 거겠니? 그냥 편하게 집에서 자고 있어. 우리가 사다 줄 테니. 뭐 마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우리끼리 빨리 다녀올 테니까. 너도 그동안 좀 쉬어라. 애 키우느라 정신 없었을 텐데. 말씀하시는 내내 우리라는 단어를 강조하시면서도 그 우리 속에 저는 결코 포함되지 않았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였어요. 가족들끼리 저희 집이나 시댁에서 다 같이 저녁을 먹고 나면 시모는 꼭 우리 식구들 후식 타임을 가지셨어요. 차 한잔을 하시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그 자리에 저는 늘 빠져 있었죠. 아이가 없을 때야 다 같이 나가는 게 크게 어렵지 않았지만 아이가 생기고 나선 조금씩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가 잠잘 시간이거나 어른들 식사가 끝나고 이유식을 먹이거나 또는 겨울에는 감기에 걸려 외출을 되도록 안 해야 하는 상황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시모는 우리 식구들은 나가서 얘기하는 게 습관이 됐다면서 자연스럽게 저를 제외하셨어요. 마치 오래된 가족의 전통이라도 되는 양 말씀하시면서요. 그러다 시모가 나서서 저를 배려해 주시곤 했죠. 뭐하러 힘들게 나가서 쉬지도 못하고 아이나 보냐면서요. 사실 차 한잔 마시러 가족들과 함께 카페라도 가면 양옆에 아이를 끼우고 마시니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정신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땐 저렇게 저를 챙겨주시는 시모의 말씀들이 나름 고맙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나름 저를 쉬라고 생각해 주신다고 생각했던 거죠. 다른 속내가 있는 줄은 모르고 말이에요. 그런데 다 지나고 보니 말끝마다 시모는 우리 가족과 저를 교묘하게 구분 지으셨더라고요. 그 따뜻한 말투 속에 숨겨진 차가운 선이 있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지금 떠오르는 건 결혼 초 아이가 생기기 전의 이야기예요. 명절 즈음이었을 거예요. 제가 과일 가게에서 복숭아를 사들고 시댁에 갔을 때였죠. 이거 뭐니? 딱 봐도 딱복인데 상영이가 말 안 하디? 시모의 목소리에 어딘가 모를 날이 서 있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히 복숭아의 종류를 물어보시는 줄만 알았죠. 어떻게 하셨어요? 딱복인 거? 상혁 씨가 별말 안 했는데요? 왜요? 뭐 문제 있어요?
아니, 우리 가족은 물복만 먹어. 딱딱하면 복숭아가 무슨 맛이야? 물이 흐르듯 단맛이 충분히 들어가야지 복숭아 먹는 맛이 있는 거지. 상영이가 말 안 했다고?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서 먹는 게 물복이었는데? 시모는 우리 가족이라는 말을 꽤나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마치 제가 그 우리에 속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하고 싶으신 것처럼요. 게다가 남편까지 거들었죠. 엄마 왜? 무슨 일인데? 아니 청아가 글쎄 떡볶이를 사왔잖니. 우리 가족 아무도 안 먹는데. 아 진짜? 나는 복숭아 사온다고 해서 당연히 물복 살 줄 알았지. 떡볶 먹는 사람도 있어? 우리 가족 다 물복 아니야? 남편의 말에 시모는 더욱 힘을 받으신 듯 했어요. 그러게 누가 아니라니. 우리 식구들 다 물복인데 누가 먹으라고 떡볶을 이렇게나 많이 사왔는지 싱싱하기만 하네. 먹다가 이빨 다 나가는 거 아닌지 몰라. 우리 식구들이라는 말을 하시면서 시모는 저를 빤히 쳐다보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시모가 저를 우리 가족에서 슬쩍슬쩍 빼놓으시던 게요. 심지어 남편도 그런 시모의 말씀에 자연스레 동조하면서 저는 점점 더 외톨이가 되어갔던 거죠. 가족이라는 이름의 동그라미 안에서 저만 살짝 비켜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복숭아 하나를 두고도 이렇게 우리와 너를 가르치는 걸 보면서 이게 단순히 과일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그런데 작년 가을, 며칠 전부터 시댁에서 분주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장보기도 평소보다 많이 하시고 집 청소도 하시고 시댁에 가까워서 오가며 자주 들렀던 편인데 갈 때마다 분주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이런 시댁 뭐 좋다고 자주 갔냐고 분명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땐 아이들이 할머니를 좋아해서 자주 가자고 했고 어머님도 아이들한텐 정말 끔찍하셔서 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더니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말하더라고요. 나 오늘 저녁에 집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왜 무슨 일이 있어? 큰아버지 회갑이셔서 저녁 식사 같이 하신다고. 잠깐만, 큰아버님 회갑이면 다들 모이는 자리 아니야? 나는 왜 이제야 듣는 거야? 엄마가 당신한테는 이야기하지 말랬는데 괜히 신경 쓴다고. 애들도 아프고 힘들 텐데 쉬라고. 지금 그게 말이 돼? 내가 애들 엄마고 며느린데? 큰아버님 회갑인데 내가 빠진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도무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시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죠. 어머니, 오늘 큰아버님 회갑이시라면서요? 말하지 말랬는데 기어코 말했나 보네. 맞아. 그런데 크게 잔치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너 몸도 약하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말랬어. 어머니, 그래도 가족 행사인데 며느리가 빠지는 게 어딨어요. 친척들 오시면 다들 한마디 하실 텐데 저도 준비하고 갈게요. 안 그래도 되는데 몸이 아프다고 하면 우리 가족들은 다 이해해 주거든. 그래도 뭐 그러고 싶다면 6시까지 오렴. 일찍 올 건 없다. 시어머님은 잠시 당황하시더니 마지못해 허락하시는 것 같은 그 말투로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저한테는 6시까지 오랬는데 남편은 미리 가서 돕는다며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가더군요. 저도 식사 시간에 맞춰가는 것보다 음식하는 건 못 도왔어도 음식 나르는 것이라도 도울 겸 남편을 따라 일찍 나섰죠. 시댁에 가까워질수록 복도에서부터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렸는데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분명 저보곤 식사 시간에 맞춰오라고 하시면서 준비할 것도 없다고 하셨는데요. 이미 친척들이 다 모였고 다들 음식을 만들고 나르느라 분주해 보였거든요. 테이블마다 네임택이 놓여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상하게도 저희 가족 자리가 안 보이길래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 당황하신 듯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 벌써 왔어? 아직 자리 정리도 안 했는데. 분명 아까 전화로 6시라고 하셨는데 다른 친척분들은 다 오셔서 자리까지 정해져 있는 게 이상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어디에 앉으면 될까요? 시어머님이 시누이랑 눈빛을 교환하시더니 아유, 자리가 저기 의자 놓을까? 구석에 있는 공간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이미 저희 아이들은 시어머님 옆자리에 앉아 있었고 남편은 시동생들이랑 같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저 혼자만 어정쩡하게 서 있는 상황이 너무 민망했어요. 그래서 남편 옆에 빈자리가 있길래 얼른 거기에 앉았죠. 그러자 주방에서 시어머님과 시누이의 속삭임이 들렸어요. 엄마, 원래 거기 큰이모님 자리 아니었어? 그러게 다 맞춰놨는데 이제 와서 어떡하냐? 사진을 찍을 때는 더 당황했어요. 시누이가 저에게 카메라를 들이밀고 있더라고요. 우리 가족들끼리 먼저 한 거 찍어요. 라고 말하면서요. 제 아이들은 시어머님 양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데 정작 저는 카메라 뒤에 서 있어야 했죠. 여기 탁자 위에 올려두고 타이머 맞춰둘게요. 다 같이 찍어요. 라고 말하며 가족들 사이에 자리를 비집으니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더라고요. 돌아오는 길에 남편한테 따져 물었어요. 오늘 상황 이상하지 않았어? 나보고 6시에 오라면서 다들 미리 모여 있었잖아. 거기다 자리 배치해서 내 자리만 빼고 다 있었던 것도. 뭐가? 우리 친척들이 좀 그래.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와서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거든. 막내 삼촌은 6시에 왔잖아. 사람에 따라 다른 거지. 뭘 그런 걸 신경 쓰고 그래.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오히려 절 예민하게 취급하더라고요. 더 따지긴 했었는데 우리 가족들이, 우리 친척들이 원래 그런다는 말을 반복하니 더 할 말도 있었죠. 자잘한 것들이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반복되었지만 그날 이후로 더 확실하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될 수 없다는 걸요. 거기다 남편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도요. 결정적인 건 그 다음에 일어났죠. 설날이 다가오면서 시모가 분주해졌습니다. 연말부터 시작된 수근거림이 점점 더 커졌죠. 시누이와 자주 다니더니 쇼핑백을 잔뜩 들고 오시곤 했어요. 어느 날 시모가 저에게 말씀하셨죠. 이번 설날에 우리 가족 다 같이 해외여행 가기로 했어. 여권 준비하고 있어야 해. 애들 여권 있지? 여행이요? 그래. 조상덕 제대로 보는 후손들은 명절에 제사상 차리는 게 아니라 해외여행 다닌다잖니. 올해부턴 우리 가족도 제사 싹 다 없애고 해외여행 다닐까 해. 나도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젊었을 때 좋은 구경 해야지. 나이 들면 다 소용없는 거야. 평소 시어머니는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진 않았어요. 시아버님이 원하시니까 마지못해 하는 형식인데 언젠간 꼭 제사를 없애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죠. 그리고 그게 드디어 빛을 발휘했다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제사를 없앤다고 하면 가족들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아버님도 동의를 안 했겠지만 제가 결혼한 이후 어머님이 매년 하셨던 말씀이기에 가족들 모두 올 것이 왔다는 느낌이었던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어머님이 이미 장소도 선정하시고 비행기표랑 숙박까지 예매가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터라 가족 모두 별다른 토를 달지 않고 이번 연휴에는 해외여행을 간다고 생각했죠. 아이들은 아직 2년 전 괌에 다녀왔기에 여권에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올해까지 만료라 내년 설 여행을 준비하려면 갱신해야 했죠. 시모는 신우와 이야기를 나눌 때면 들뜬 목소리를 숨기지 못하셨어요. 아유, 우리 예진이는 수영장 있는 호텔이라 좋아하겠다. 맞아요, 엄마. 예성이도 물놀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손주들 물놀이 실컷 시켜줘야지. 어머니, 어디로 가는데요? 어디냐니? 설날 해외여행 간다고 말씀만 하시고 어디로 간다는 말씀은 안 해주셨잖아요. 내가 말 안 했다고? 다낭으로 간다고 분명 말했는데. 순간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머님은 분명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전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러고 보니 어머님이 해외여행 간다고 말을 꺼냈을 때 가족 누구도 어디로 가냐고 묻지 않았던 게 떠올랐어요. 순간 저 모르게 어머님이 평소에 말씀하시는 우리 가족끼리 진행했나 싶었지만 그냥 제가 예민했다고 지나쳤네요. 가족여행을 함께 다녀오면 달라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며칠 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서는 아이들 방으로 가더니 서랍을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뭐 찾아? 애들 여권. 엄마가 확인하고 싶다고 하시네.
내가 어머님께 애들 여권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여행사에 넘겨야 해서 그래? 내 여권도 꺼내줘? 어? 아니야, 됐어. 그냥 엄마가 애들 것만 본다고 하셨어. 순간 찝찝했지만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시모는 늘 그러셨으니까요. 제가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손주들만큼은 끔찍이 챙기시는 분이었죠. 그래서 또 넘어갔네요. 설날이 다가올수록 시모와 시누이의 분주함은 커져갔어요.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제 앞에서 여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언니, 우리 예진이 수영복은 사이즈 어떻게 될까? 아, 예진이요? 요새 많이 컸는데 140은 되어야 할 거예요. 시누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핸드폰으로 뭔가를 열심히 찾더니 시모한테 보여드리더라고요. 엄마, 이거 어때요? 귀여운데? 그래, 이쁘네. 우리 예진이한테 딱이겠다. 마치 제가 없는 사람처럼 대화가 오갔죠. 그때까지만 해도 전 이런 게 시모의 사랑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못 믿어와서 손주들은 당신이 직접 챙기시는 거라고요.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는 그로부터 며칠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설날 아침 우리 집은 여행 준비로 분주했어요. 이른 아침부터 예진이와 예성이는 들떠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시모와 시누이가 고른 예쁜 수영복을 입어보겠다며 한 번씩 갈아입을 때마다 거울 앞에서 싱글벙글 웃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행 전날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아침 일찍 함께 출발하는 게 편할 것 같다며 저희 집에서 하룻밤 잤거든요. 엄마, 나 이거 입고 수영장 가면 되지? 예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쓰려왔지만 아이의 해맑은 미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남편은 거실에서 캐리어를 끌고 나왔어요. 여보, 여권은 다 챙겼지? 응, 애들 거랑 다 여기 있어. 남편이 여권 가방을 들어보이며 대답했어요. 시모는 아침 부산하게 움직이고 계셨어요. 이것저것 챙기시는 척하면서 계속 저를 힐끗거리시더니 마침내 입을 여셨죠. 정아야, 네 어머니, 아침은 먹었니? 네. 시모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가족끼리 간다고 말 안 했나? 네 비행기표는 없는데 집이나 지키고 있으렴. 어제 홈쇼핑에서 간장게장 맛있는 거 세일이길래 주문했으니까 오늘 오후나 내일 오면 늦지 않게 냉장고에 넣어놓고. 순간 손이 들고 있던 예진이의 모자를 꽉 쥐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죠. 아, 그러시구나. 입가에 작은 미소까지 띄우며 대답했어요. 시모는 제 반응이 의외였는지 잠시 흔들리는 듯 하더니 이내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래, 잘 알아들었네. 우리 가족끼리 가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네, 신경 안 써요. 여행은 편하게 가족끼리 가는 게 맞잖아요. 이해해요. 제 말에 시모의 눈이 커졌어요. 남편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설마 서운해서 그래? 서운할 게 뭐 있어. 평소에도 늘 이러셨잖아. 우리 가족에서 나 빼는 거. 이번엔 그냥 좀 더 노골적이신 것 뿐이지. 당신도 알고 있었으면서 왜 세상 모르는 척이야? 그때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시모가 화들짝 놀라 현관을 쳐다봤죠. 누구지? 이렇게 이른 시간에? 전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어요. 아, 우리 가족이요. 현관문을 열자 친정 부모님과 오빠 가족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계셨어요. 모두 캐리어를 끌고 계셨죠. 우리 딸 준비 다 됐지? 친정어머니의 목소리가 현관을 가득 채웠어요. 외할머니! 예진이와 예성이가 뛰어나가 안기는 동안 시어머니 얼굴이 어리둥절하게 변하는 게 보였어요. 서둔, 이른 시간에 여긴 어쩐 일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안녕하세요, 사돈. 오랜만이네요. 정아가 말 안 했나 봐요? 가족여행 간다고 전부터 준비해서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어머, 어머님.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하긴 뭐 말씀 안 드려도 상관없잖아요. 가족여행 간다고 말씀하신 건 어머니시니까요. 그렇죠? 우리 가족도 이번 명절에는 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하와이로요.
전 일부러 우리라는 말에 힘을 주었어요. 하와이라고? 이번엔 남편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문제 있어? 어머님 말씀대로 당신 가족들끼리 여행 가는 거고 난 우리 가족끼리 여행 가는 건데? 그 말에 남편이 당황한 듯 다시 묻더라고요. 여보 잠깐만. 이게 무슨... 아 맞다. 우리 예진이 예성이 엄마가 새로 산 수영복 있지? 그거 입고 가자. 할머니가 사주신 건 여기 두고. 아이들은 해맑게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뛰어갔어요. 정아야.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며 절 잡아 끌려고 하는데 친정 오빠가 말했죠. 뭐해? 빨리 안 오고. 비행기 시간 늦겠다. 시어머니 얼굴이 점점 굳어가더군요. 당신이 늘 말하는 우리라는 말로 선을 분명하게 그으니 머리가 복잡해지셨겠죠. 아니 사돈,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아침 대바람부터 오셔서 우리 가족 니네 가족 이게 무슨 상황인지? 참다 못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때 친정어머니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제가 묻고 싶은 말이에요. 그동안 사돈께서 가족 행사 때마다 우리 딸 쏙 빼놓고 가족이 아니니 혼자 집이나 지키라고 하셔놓고 이제 와서 우리 가족, 니네 가족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으시다니 그거 웃음이 나네요. 왜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막상 당해보니까 생각이 바뀌시나 보죠?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엄마가 언제 그랬다고. 정아야, 말 좀 해봐. 장모님이 크게 오해하신 것 같은데. 오해? 그래, 자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가운데서 차준도 똑바로 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닌 거겠지. 이 결혼 파탄엔 자네 책임도 있네. 알아? 파탄이라뇨.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정아야, 장모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야?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저는 천천히 가방을 열어 서류 한 장을 꺼냈죠. 아침부터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혼 소송은 이미 접수했어. 어머님이 늘 말씀하시던 것처럼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이 굳이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 여보, 이게 무슨... 갑자기 이혼은 또 왜?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죠. 갑자기라니 결혼 초부터 어머님 늘 그러셨던 거 당신도 알았잖아. 그래도 그땐 겉으로 이렇게 티내진 않으셨지. 근데 큰아버님 회급 때부터 시작해서 이번 설날 여행까지 대놓고 어머님이 우리에서 빼놓을 때마다 당신은 뭐 했어? 알면서도 모른 척 했잖아. 고마워. 덕분에 법원에 제출할 증거가 충분해서 수월하게 끝나겠어. 증거라니. 증거. 가족들 단톡방에서 제가 빠진 걸로 주고받은 대화들, 가족 행사 사진에서 매번 저만 제외된 것들, 이번 여행 준비하면서 나눈 대화들까지요. 다 캡처해뒀어요. 당신이 컴퓨터에 카톡으로 로그인해둔 덕분에 자료 수집이 수월했어. 고마워.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전 계속 이어갔죠. 특히 이번 설날 여행은 결정적이었죠. 가정법원에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볼까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의도적으로 가족에서 배제하고 남편은 이를 방관했다. 이건 명백한 정신적 학대예요. 친정어머니가 제 어깨를 잡아주셨어요. 그제서야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단 걸 알았네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난 그저 뭐요? 제가 우리 가족이 아니라서요? 그럼 이제 정말 남이 되는 게 맞겠죠? 서류를 남편 앞에 내밀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이 물살처럼 쏟아져 나왔죠. 늘 당신 엄마 편이었지. 내가 소외될 때마다 원래 우리 가족이 그래 하면서 너도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 없었던 거야. 정아야, 그건 아니야. 난 그저 편한 대로 살았을 뿐이다. 뭐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내가 불편해하고 소외되는 걸 알면서도 어머님 말씀대로 따르는 게 편했던 거라고? 시어머니가 갑자기 발끈하셨어요. 갑자기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너를... 어머님, 이제 와서 발뺌하실 생각 마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면 충분해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변호사님도 말씀하셨거든요. 남편이 고개를 떨구고 서 있었어요. 이런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시어머님이 어떻게든 해주길 바라는 것 같았죠. 그런 남편을 보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어요. 네가 늘 하던 말 있잖아. 우리 가족은 원래 그래. 그 말 이제는 내가 그 말을 해볼게. 우리 가족은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거든. 그래서 난 우리 가족과 함께 가기로 했어. 예진이와 예성이가 짐을 들고 나왔을 때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예진이 예성이는 왜? 네가 그렇게 생각하든 뭐든 상관없지만 애들은 놔두고 가라. 얘들아, 할미랑 가자. 어? 왜요? 예진이 예성이는 우리 핏줄이다. 뭐 이런 말씀 하시라고요? 그럼 깨세요. 애들은 제가 양육권 청구할 거예요. 당연히 친권도요. 어머님처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 주는 일은 없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편을 바라봤죠. 이혼 서류는 잘 읽어봐. 그동안 우리에서 빠져있던 내가 이제는 완전히 선을 긋고자 하니까. 아참, 하나 더 말해둘 게 있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남편이 힘없이 쳐다봤어요. 이 집 내일이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돼. 벌써 계약금도 받았고. 뭐라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기억나? 결혼하기 전에 이 집 살 때 시댁이 이주택이라 세금 문제 때문에 급하게 내 명의로 해야 한다고 했었지?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나온 매물이라 놓치면 안 된다면서.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이년이 진짜? 그거 우리가 알아본 집이잖아. 세금 때문에 잠시 네 명의로 해놓은 거였지. 나중에 바꾸기로 했잖아. 이제 본심이 나오시네요. 그때 당신들이 한 말 잊었어요? 공동명의로 바꾸면 또 세금 많이 나온다고. 이사가서 하자고 해놓고 왜 내 탓이라고 말하는지. 남편이 달려들어 제 팔을 잡았어요. 정아야, 이러지 마. 우리 집인데. 이거 놔. 착각하지 마. 법적으로 이 집은 내 단독 소유야. 이제 와서 우리 집은 무슨. 등기부 등본 확인해보면 명확하잖아? 시어머니 얼굴이 붉어지셨어요. 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우리 보고 나가기라도 하라는 거야? 당연히 나가야죠. 남의 집에 살 이유 없잖아요. 어머님 원래 이 사람이랑 단란하게 옆에 끼고 살고 싶으셨던 거 아니었어요? 소원 이루셨네요. 오히려 저한테 고마워하셔야죠. 희방하려니? 시어머니가 손찌검 하러 달려들었지만 친정 오빠가 막아섰어요. 남편은 마지막으로 애원하듯 말하더라고요. 정아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러지 말고. 내가 잘할게. 어? 아들아, 정신 차려. 잘하긴 뭘 잘해. 내가 처음부터 그랬지.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이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회사 그만두더니 몸은 또 왜 그리 약하대? 내 아들 등골 빼먹으면서 이제는 집까지 뺏어가겠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도끼를 품은 듯 옆에 친정엄마가 계신 것도 잊으신 채 악랄하게 내뱉으시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말렸었는데 저런 애랑 결혼해봤자 이득될 거 하나 없다고. 아, 봐라. 결국 내 말이 맞지? 아휴,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여서 이게 무슨 망조래. 이때 조용히 지켜보시던 친정어머니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셨어요. 망조는 무슨, 이 옆에 내가 노망이 났나. 자식을 결혼시켰으면 잘 독립하도록 놔두어야지. 다 큰 자식 뒤에서 이렇게 조정하니까 이 사단이 난 거 아니야. 정아야, 결정 잘했다. 이런 집구석에서 더 고생하느니 말이야. 친정어머니는 시계를 보시더니 천천히 현관으로 향하셨어요. 자, 이제 그만 가자. 비행기 시간 늦겠다. 어머님은 아들 옆에 끼고 원하시던 대로 잘 사시면 되겠네. 그러게, 이제 진짜 시골끼리 사실 수 있잖아요. 뒤에서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저한텐 제 진짜 가족이 있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는 예진이와 예성이를 보고 있으니 마음이 복잡해지더군요. 조금 전 일도 이제는 마치 먼 일처럼 느껴졌죠. 시어머니가 처음 설 연휴 여행을 말씀하셨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평소랑은 조금 달랐거든요. 늘 우리 가족이라고 하시면서도 이번엔 유독 제게 말씀하시는 게 불편해 보이셨달까요? 마치 제가 알면 안 되는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남편이 퇴근하고 늦게 들어와서 노트북을 켜고 뭔가를 보다가 잠들었던 날이었어요. 궁금한 마음에 화면을 봤더니 카카오톡이 켜져 있더라고요. 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시댁가족 단톡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포함된 단톡방이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설날은 특별하게 보내자. 다들 여권 준비하고. 오빠, 다낭 호텔 사진 좀 보내줘. 어울리는 옷 좀 세팅해두게. 여기 수영장 좋아 보이지? 우리 예진이 예성이가 정말 좋아할 거야. 응, 그러네. 애들도 데리고 갈 거면 차라리 애들 맡길 수 있는 데로 가는 게 나을 뻔했어. 요즘 그런 곳 많던데. 아우, 아서라. 내 새끼를 어디다 맡겨? 우리 가족끼리 같이 다니면서 추억 만들자는 건데. 하긴 말도 잘 듣고 착한 편이라 별다르게 수고할 건 없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애들 하나 잘 키웠어. 그거라도 해야지. 지가 할 일이 뭐 있다고. 근데 정말 언니한테 말 안 해도 돼? 언니도 가는 줄 알고 이것저것 준비하는 것 같은데? 준비하던 말던 내가 알게 뭐야. 난 분명히 우리 가족끼리 간다고 말했어. 눈치가 있으면 알아듣겠지 뭐. 그나저나 상혁아, 너 혹시나 실수하지 마. 기분 좋게 떠나려면 정화는 몰라야 해. 괜히 여행 전에 알게 되면 골 아프니까 입단 속자라고. 알았어, 말 안 했어. 그런데 서운해하면 어쩌지? 어쩌긴 뭘 어째. 선물이나 선심 쓰는 척 사다 주면 되는 거지. 해외여행 비행기 표값이 얼만데? 가족 외 사람까지 데리고 가니? 여하튼 입단속들 잘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는 그렇다 쳐도 그 모든 대화를 보고도 동조했던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생각보다 컸죠. 중간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 정말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날 밤 잠도 안 오고 머리가 복잡했어요. 문득 작년 큰아버님 회갑 때의 일이 떠올랐죠. 그때도 이런 식이었어요. 다들 미리 모여서 자리 정하고 사진 찍고 저만 쏙 빼놓고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우리 가족 모임에서 제가 제외됐었는지 하나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다음날 시어머니가 자주 이용하신다던 여행사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남편 노트북에서 본 카톡에 여행사 이름이 있었거든요. 설 연휴 다낭 단체 패키지를 검색하다가 우연히 신우이 인스타그램을 보게 됐어요. 드디어 대학 완료, 샵 설 연휴, 샵 다낭 여행, 샵 가족 여행, 샵 7인 예약. 가슴이 싸늘해지더군요. 7인이라 시부모님 시누이 부부 남편 그리고 애들, 정확히 저만 빠진 인원이었죠. 댓글엔 시어머니가 남기신 이모티콘도 보였어요. 이제는 정말 확실해진 셈이었죠.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해졌어요. 이제는 제가 행동해야 할 때라는 걸 깨달았던 거죠. 마음 먹고 나니 마치 그래야 하는 것처럼 모든 게 착착 돌아갔어요. 며칠 뒤 친정 엄마에게 전화가 왔거든요. 이번 명절에 이모네 같이 갈래? 이모? 막내가 비행기표 보내줄 테니까 오라고 그러는데 네 생각나서 전화했어. 명절이라 시간 빼기 어렵나? 박서방도 같이 가면 좋은데 안 되면 너라도. 박서방은 안 갈 거고 나랑 예진이 예성이랑 갈 수 있어. 진짜? 그래, 알았어. 그리고 변호사를 만나러 갔죠. 큰아버님 회갑 때부터 차곡차곡 모아둔 사진들, 제가 빠진 가족 모임 기록들, 그리고 이번 여행권까지. 변호사님은 이런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가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집 문제도 걱정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단단했어요. 결혼 초에 시댁 세금 문제로 급하게 잼명이로 해뒀던 게 이렇게 전화위복이 될 줄이야. 등기부 등본 찾아보니 8년 내내 제명이 그대로더라고요. 바꾸자고 했는데 안 바꿨다고요? 그럼 더 좋네요. 법적으로는 명백한 단독 소유예요. 변호사님 말씀에 가슴을 쓸어내렸죠. 양육권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아이 모두 희귀 알레르기성 질환이 있고 그동안 전업주부로 헌신적으로 돌보셨다고요?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어머니의 양육이 필수라는 건 법원에서도 충분히 인정할 겁니다. 친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아무래도 저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변호사를 처음 만났던 날, 친정 식구들에게 사실을 알렸거든요. 당장 시댁에 쫓아간다는 친정엄마를 말리느라 애를 먹었지만 속은 시원했죠. 든든한 내 편, 내 가족이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하다는 걸 새삼 알았던 거죠. 친정엄마가 찾아가 따졌다면
그 순간 속은 시원했겠지만 확실한 복수를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말렸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친정오빠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자리도 제안해 주더라고요. 정아야, 네가 예전에 회사에서 성과 냈다며? 우리 회사 마케팅팀에서 일해볼래? 처음엔 시간제로 시작해서 아이들 돌보면서 천천히 적응해보고. 하와이 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전 새집으로 들어갔어요. 이미 다 준비해둔 거였죠. 집을 내놓으면서 친정 근처로 이사갈 집도 계약해뒀거든요. 그동안 가족이라는 테두리 밖에서 겉돌았던 외로움이 하와이 가족여행으로 모두 깨끗하게 사라졌다는 게 신기했어요. 진짜로 내가 소속된 곳,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그동안 받았던 대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습네요. 제가 처음에 했던 늑대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진정한 늑대는 자신의 무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쏟는다고 했었죠. 그런데 전 지금까지 잘못된 무리에 속하려고 안간 힘을 썼던 거예요. 힘도 없고 지혜롭지도 못한 늑대를 따라가면서 그 무리에 끼워달라고 애원했던 거죠. 이제는 제가 우두머리 늑대가 되어 우리 아이들을 지키려고 해요. 남편은 당연히 이혼할 수 없다며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시어머니도 제 뜻대로는 절대 안 된다고 고함을 지르시더라고요. 하지만 전 너무 잘 알아요. 시어머니가 돈 쓰는 걸 얼마나 아까워하시는지. 변호사 비용 나가는 걸 보면 얼마 못 가 합의 이혼하자고 하실 거예요. 이제는 우리라는 말의 의미도 달라졌어요. 제 곁에는 진짜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더 이상 거짓된 무리에 기웃거리지 않아도 돼요. 이게 바로 진정한 늑대의 모습 아닐까요? 자신의 진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때론 낡은 무리를 과감히 떠나는 것도 필요한 거겠죠. 그러고 보니 시어머니도 참 우스운 분이에요. 늘 우리 가족을 입에 달고 사시더니 정작 가장 소중한 손주들의 양육권까지 잃게 생겼으니까요. 본인 고집으로 손주들과도 멀어질 거면서 끝까지 제 의견을 무시하고 싶으신가 봐요. 뭐 좋으시다면 변호사 비용 더 내시라고 할 생각이에요. 전 소송을 그만둘 생각이 없으니까요. 아마 시어머니도 어차피 승산 없는 싸움이라는 걸 아실 텐데도 체면 때문에 발버둥 치시는 거겠죠. 전 이제 그런 허상에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제 진짜 무리, 제 진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저처럼 가족이 아닌데 가족이라는 허울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진짜 내 가족을 찾아가는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